공난숙은 스스로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되뇌었는데요. 문제는 누군가가 네가 죽였잖아라고 속삭였다는 기억이 자꾸 되살아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경신의 손끝에 닿은 와인병, 떨어진 유리소리, 살려달라는 숨 넘어가는 목소리까지요. 공난숙은 구 실장에게 단정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흔적은 없애고 이야기들은 섞어. 구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섞는 이야기는 늘 빨리 퍼지고 지워진 흔적은 의외로 천천히 떠오르거든요. 한혜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윤비서에게 요양원 해외 같은 단어를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망은 해결이 아니에요. 대신 한혜라는 25년 전의 이름 한영순을 마음속에서 꺼내 놓았습니다. 그 이름이 죄였고 그 이름이 출발점이었거든요. 이번엔 내가 먼저 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한혜라는 그렇게 다짐했는데요. 다짐은 곧 선택의 예고였습니다. 진태석과의 결별까지 서늘하게 상상했으니까요. 차정원은 흔들리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해지고 있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밤마다 들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익명 DNA 결과가 99.98%로 거의 확정에 가까워진 뒤부터 정원은 마음속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차정원입니다. 누구의 가면이 아니고요. 그 말은 짧지만 무거웠습니다. 말은 쉽지만 이름으로 서려면 관계를 다시 짜야 하거든요. 진세훈, 한혜라, 차기범, 공난숙, 주하늘, 주영채 각자의 방향에서 당겨오는 실을 한 번에 끊을 수도 천천히 묶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진세훈은 정원의 말을 기다렸는데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택은 계속되었습니다. 진태석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죠. 사람을 지키려면 회사를 먼저 지켜. 그 다음이 사랑이야. 세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랑을 지키면 사람이 서고요. 사람이 서면 회사가 서요. 그 문장은 반항이 아니고 철학에 가까웠는데요. 진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주하늘은 공적 시스템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맡긴다는 뜻이어서 더 어렵더라고요. 하늘은 USB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을 변호사와 수사팀에 넘겼습니다. 자살쇼 각본의 일부분에 찍힌 미세한 프린터 패턴과 잉크 성분이 특정 사무실 장비와 일치하는지 감정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하늘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박경신의 금융 내역을 다시 훑었습니다. 폭행 직전과 직후에 찍힌 소액 이체, 그리고 수신자 이름의 초성. 하늘은 메모 위에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G, S, J. 구 실장. 그 추정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하늘은 평소보다 말을 아꼈습니다. 증오는 증거가 아니니까요. 주영채는 어른 노릇을 흉내내며 벼랑 끝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엄마가 해결한다는 말이 왜 늘 멍들게 했는지 뒤늦게 알겠더라고요. 해결은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의 피였으니까요. 영채는 공난숙과 거리를 두면서도 정원에게 달려가 내가 가져간 자리를 돌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은 선전포고와 같았지만 정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는요, 스스로 서면 생기고요. 넘어지면 사라져요. 영채는 그 말에 잠깐 말문이 막혔는데요. 처음으로 자리가 아니라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은 누구였더라. 이 와중에 경찰의 첫 공식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단정은 아니었고 문장이 길었습니다. 사인 추정과 현장 정황 사이에 상충 신호가 확인되어 추가 감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 소환을 예고한다. 사람들은 상충 신호라는 말에 꽂혔는데요. 소문은 빠르게 자랐고 그 소문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공난숙과 구 실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 뒤에 누군가였습니다. 황 실장은 이때 움직였습니다. 증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죠. 황 실장은 자료를 선점하려 했고 구 실장은 이야기를 선점하려 했습니다.
선점전은 실수 한 번에 뒤집히거든요. 한혜라는 스스로를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서류의 공백 구간을 자신의 입으로 채웠고 한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했을 때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겁이었고 욕심이었고 동시에 버림받을까봐의 공포였어요. 진태석은 그걸 감성팔이라고 판단했지만 숫자로 재단되지 않는 파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헤라의 말을 기억했고 기억은 여론을 데워 올렸거든요. 헤라는 그 여론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요. 사과는 길게 해야 하니까요. 차기범은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25년 전의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렸는데요. 조미향이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비겁했지만요. 오늘은 달라요. 기범은 알겠다고 했고 형사에게 그날 봤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봤는데 못 본 척을 했었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백은 죄의 크기를 줄이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긴 하거든요. 방향이 바뀌면 도착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감정결과 일부가 도착했는데요. 각본 일부의 잉크 조성이 더 크라운 캐피털 내부 프린터군과 일치한다는 중간 소견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당황하지 않는 척했고 구 실장은 외부 위조가 내부 패턴을 모사했을 수 있다고 방어했습니다. 주하늘은 그 자리에서 말을 아꼈는데요. 이어지는 라인에 더 강한 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 혈흔 소량에 담즙 성분 혼입 추정도수 높은 알코올과 접촉 흔적. 누군가는 와인병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그 와인병의 손잡이 높이를 떠올렸습니다. 떠올림은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공난숙.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관계의 파열음이었습니다. 진세훈이 한혜라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원 씨를 보호하려면 아버지와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혜라는 잠깐 멈춘 뒤 아주 조용히 물었는데요. 세훈아, 너는 그 선택을 하면 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세훈은 웃었습니다. 자리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대답은 한혜라에게 이상한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칼날이 되었습니다. 칼날은 이제 바깥이 아니라 안을 향했으니까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주영채가 터뜨렸습니다. 영채는 스스로 경찰에 진술하러 갔는데요. 저는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건 저도 옳다고 말 못해요. 영채의 말은 모순이었고 그래서 더 솔직했습니다. 형사는 물었어요. 그날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채는 대답을 못했는데요. 못했던 건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였고요. 그녀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영채의 전화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공난숙. 넌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엄마가 다 해결한다. 영채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조용히 메시지를 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해결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도 멍이었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집안의 비공개 자리였습니다. 한혜라가 만들었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거짓말 금지. 차정원은 자리 끝에 앉아 있었고 진태석은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묵묵했고 차기범과 조미향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하늘과 진세훈은 서로 눈빛을 맞췄고 주영채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던 순간 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제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에 한혜라가 숨을 들이켰고 진태석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공난숙의 눈이 가늘어졌고 주하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폈다 쥐었다 했습니다. 정원은 길게 늘어놓지 않았는데요. 저는 차정원이고요. 누군가의 가면을 쓰고 살았고요. 그 가면의 값은 제가 치를게요. 근데 누가 저에게 그 가면을 씌웠는지는 이제 같이 보시죠. 공난숙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가면은 스스로 쓴 거야. 그 말에 한혜라가 처음으로 공난숙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그 가면 누가 만들었는진 당신도 알죠.
5번째 클라이맥스는 문 밖에서 왔습니다. 영장 집행팀이 도착했고 확보 대상은 내부 프린터 로그 보안 카메라 저장 장치 폐기물 반출 기록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최대한 냉정하게 협조했고 구 실장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묶어 건넸습니다. 이상했는데요. 너무 깨끗해서요. 지나치게 빠르고 지나치게 정돈된 협조는 때로 새로운 의심이 되거든요. 형사는 짧게 메모했습니다. 사전 정리 정황. 이쯤에서 방향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째, 감정 최종 결과가 각본 인쇄 출처와 와인병 접촉 흔적을 좁혀 오면서 공난숙과 구 실장의 진술이 더 촘촘해질 거고요. 둘째, 진태석은 관리 가능한 희생을 계산할 텐데 그 희생이 공난숙인지 황 실장인지 아니면 주변의 제3자인지 저울질하겠지요. 셋째, 한혜라는 공개 사과와 내부 고발 사이에서 내가 먼저 맡겠다는 쪽으로 기웁니다. 넷째, 차정원은 내 이름 공개 시점을 스스로 정하고 그 조건으로 진태석과의 결별 선언을 한혜라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주영채는 엄마와의 단절로 공중에 뜨지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증언자이자 피해 당사자로 새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하늘은 증거를 제도에 고정시키는 마지막 못질을 하고 진세미는 하늘 곁에서 기다림을 선택하며 정서적 균형추 역할을 할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부회장은 한혜라의 예시름 한영순에게 자리를 내줬고 후계자는 진세훈의 한 줄 철학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회장은 진태석의 냉정한 계산을 숨기지 않았고 회장님의 또 다른 얼굴인 공난숙은 결국 자기 그림자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늘 자기 발밑에서 시작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차정원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요, 제 이름으로 남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예고였는데요. 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 짧은 문자, 팔찌 사진, 원본 확보. 내일 3시. 발신자는 익명, 사진은 오래된 손목의 제이. W. 팔찌였고요. 정원은 화면을 오래 보다가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더라고요. 좋아요. 내일은요, 팔찌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와인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잡힌 손이었을까요? 아니면 떨리는 손이었을까요? 대답은 곧 나오겠지만 그 대답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요. 거짓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만들고 진실은 상처가 아니라 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내일 3시 팔찌의 원본을 본 사람이 이 싸움의 다음 주인이 된다는 것을요. 첫 질문부터 묻고 가야겠는데요. 내일 오후 3시에 팔찌 원본을 보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표정이 무너질까요? 붙잡아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놓아줘야 할 사람일까요? 팔찌 원본 공개를 하루 앞둔 밤 한혜라는 윤비서와 일정을 조정했는데요. 기자나 임원 누구도 끼워 넣지 말자고 했습니다. 관객이 많을수록 거짓말도 늘어나거든요. 한혜라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메모에 한영순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두더라고요. 이름을 적는 행위가 마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줄에는 진태석과 거리두기 직접 통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통보의 문장은 짧아야 한다고도 적어놨습니다. 저는 오늘 제 편을 고르겠습니다. 한혜라는 그렇게 정리했는데요. 정리는 곧 결별의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차정원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정원은 팔찌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봤는데요. J, W 라는 이니셜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정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 손목에 남아있던 얇은 선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를 미리 다짐했습니다. 팔찌가 나라는 증거가 되면 내 이름부터 지킬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싸워준 사람들을 지킬게요. 다짐의 순서가 중요했는데요.
예전에 정원은 늘 타인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을 잃곤 했으니까요. 진세훈은 새벽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자리보다 사람, 사람보다 이름, 이름보다 진실. 세훈은 간단한 세 줄을 반복해서 읊조리다가 마지막으로 진실은 회사의 자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세훈의 언어에 회사와 사랑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갔는데요. 세훈은 눈을 감고 한 문장을 더 떠올렸습니다. 나는 부사장이고 남편이고 한 사람의 편이기도 하다. 역할이 충돌할 때 그는 사람을 먼저 고르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시각 공난숙은 구실장을 불러들였는데요. 난숙은 팔찌 원본이라는 말에 아예 반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응은 흔적이거든요. 대신 난숙은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부증서였는데요. 모 재단에 대규모 기부를 약정한 서류였습니다. 난숙은 말했습니다. 분명한 선행은 불분명한 과거를 잠시 가린다. 이건 불을 향한 물동이야. 구실장은 알겠다고 했는데요. 난숙의 눈빛이 흔들렸던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로 원본이 나오면 내가 먼저 가져와. 못 가져오면 내가 먼저 버텨. 구실장은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틴다는 건 대개 누군가 대신 맡겠다는 뜻인데요. 버팀목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일 때 그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짧게 지시했습니다. 팔찌가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무엇을 쓰는지가 중요하다. 태석은 늘 그래왔듯 서사를 쓰려 했는데요. 숫자와 공시, 신규 투자 발표로 뉴스의 방향을 틀고 동시에 가문이 새로운 가족을 맡는다는 따뜻한 자막을 얻는 설계를 꺼내놨습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쪽에서 이탈 조짐이 있습니다. 진태석은 미간도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떠날 거면 보내. 대신 길을 정해줘. 개인적 사정이라는 길밖에 없다고. 그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길이 정해지면 선택은 좁아지니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팔찌 원본을 보는 자리에 모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혜라, 차정원, 주하늘, 진세훈, 차기범, 조미양, 그리고 수사관 한 팀이었는데요. 공난숙과 진태석, 주영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것도 메시지였습니다. 오지 않음으로써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를 말하려는 태도였는데요. 반대로 와서 확인하라는 초대는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작은 봉투를 열었고 오래된 팔찌가 하얀 천 위에 올려졌습니다. 금속은 아주 희미하게 빛났는데요. 천 위의 작은 카드에는 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호병원 보관고 2000년대 초반 일괄 이관 자료 중 발견. 그리고 두 번째 카드에는 이니셜과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요. J, W, 2000-6- 차기범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쯤 그는 한 아이의 손을 놓았고 한 여자를 붙잡았거든요. 조미향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은요. 놓친 손부터 다시 잡아요. 주하늘은 팔찌의 고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미세한 흠집의 방향, 잠금 장치의 마모, 그리고 내부에 새겨진 작은 표시까지요. 하늘은 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표식은 당시 병원 신생아용 식별 패턴이죠?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장이 아니라 식별 장치 내부의 공용 각인입니다. 각인의 존재는 정원을 특정하는 절대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원이 그 시대, 그 병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정원은 숨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제 이름으로 이 팔찌를 받겠습니다. 팔찌가 정원의 손바닥에 놓였을 때 한혜라는 결국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이 사과의 첫 줄이더라고요. 혜라는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버렸던 사람이에요. 변명은요, 나중에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옆에만 서 있을게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서 계시면 돼요. 대신 뒤에 숨지는 말아주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서로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졌습니다. 옆은 동행이지만 뒤는 의존이거든요. 같은 시간 공난숙은 별도의 자리를 꾸렸습니다. 기부 발표와 함께 딸의 심리치료 재개라는 미담을 언론에 흘렸는데요. 난숙은 선행과 미담을 전면에 세우며 사건의 톤을 낮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질문이 예상 밖에서 날아왔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구 실장님 차량이 병원 보관구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보도 전에 확인차 묻습니다. 난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많아요. 병원에 누가 가도 이상하지 않죠?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팔찌 원본은 회장님과 무관한 겁니까? 난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건 논평 가치가 없네요. 사소하다는 말은 때로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사소하다고 부르는 건 보통 크게 두 경우뿐이니까요. 정말 사소하거나 너무 커서 사소하다고 부르는 경우. 그 즈음 황 실장은 자료 봉인 요청서를 들고 수사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사 협조는 하되 기업의 핵심 보안 체계는 지켜야 합니다. 황 실장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는데요. 수사관은 요구서를 받아들며 별표를 쳤습니다. 핵심 프린터 로그, 폐기물 반출 기록, 차량 통행 기록 우선 확보. 협조를 가장한 지연 전술은 이미 여러 번 목격된 패턴이었거든요. 수사관은 오히려 속도를 더 냈고 그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폐기물 반출 기록에 구 실장의 개인 코드가 찍혀 있었고 반출 시간은 팔찌 보관구 인근 CCTV 기록과 근접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든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부로 공식적 거리두기. 가정과 회사의 문제는 분리. 개인적 사정 아님. 진태석은 몇 분 뒤 통화를 걸어왔는데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 결국 감정이야. 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에 책임지겠습니다. 태석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원의 이름을 공개할 거냐? 혜라는 짧게 답했습니다. 정원이 결정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대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끝이 곧 시작인 통화였습니다. 그날 밤 차기범은 조용히 경찰서를 찾아 추가 진술을 남겼습니다. 저는 25년 전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라도 치르겠습니다. 형사는 묻지 않았는데요. 기범이 스스로 덧붙였습니다. 공난숙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믿는 척 했습니다. 믿어야 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조미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범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끝낼 방법은 울어버리는 것뿐일 때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영채가 움직였습니다. 영채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나도 팔찌 보고 싶어. 정원은 잠시 망설였는데요. 영채 씨가 보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영채는 웃었습니다. 아픈 건 내가 결정할게. 짧은 침묵 뒤 정원은 허락했습니다. 그럼 같이 봐. 대신 오늘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자. 영채는 좋아라고 답했는데요. 그 좋아에는 묘한 안도와 두려움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팔찌를 마주본 주영채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영채는 천 위에 올려진 금속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엄마가 늘 말했거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근데 있다고요. 우리가 모른 척한 것들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가 모른 척한 것들 때문에 누가 다쳤어.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경쟁과 질투, 분노와 오해가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했는데요.
마지막에 남은 건 이상하게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누군가의 이야기로 살아버렸네요. 이때 첫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감정 최종 결과가 도착했거든요. 팔찌 금속 성분 잔여물에서 당시 병원 소독액 특이 성분 미량 검출 동일 보관 체계 추정.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프린터 패턴 일치 더 크라운 캐피털 내부 장비군 특정이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고 수사관은 즉시 압수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난숙에게 연락이 갔고 난숙은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대응하겠습니다. 간결한 문장일수록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폭발은 집안에서 났습니다. 진세훈이 이사회 앞에서 가족 문제에 조속한 정리라는 조건부를 스스로 꺼내어 정면 돌파를 선언했거든요. 저는 회사의 후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두 문장이 충돌할 때 저는 이름을 우선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고 몇몇 임원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진태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표정이 변하지 않을수록 내부의 결심은 더 단단해지곤 합니다. 그는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세훈을 살릴지 회의를 살릴지. 다만 이번에는 계산이 끝나도 결론이 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우리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폭발은 예상 밖에서 왔습니다. 황 실장이 내부 고발자 대우를 요구하며 비공식 면담을 요청해 온 겁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불법에 해당한다면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수사관은 신중을 기했는데요. 황 실장의 목적이 형량 감경인지 누군가를 팔아넘기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훗날을 위한 기록 남기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내부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밖에서 두드리는 힘이 훨씬 작아져도 문은 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혜라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개 사과와 분리 선언, 그리고 한영순으로서의 고백을 같은 자리에서 하기로요. 윤 비서는 맞으실 겁니다라고 했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야 끝나요. 대신 내가 선택한 자리를 지키면서 맞을게요. 그 자리는 엄마와 부회장 사이 어딘가였고 동시에 한영순과 한혜라 사이에 걸친 경계였습니다. 경계에 오래 서 있으면 흔들리는데요. 그 흔들림이 사람을 쓰러뜨릴지 단단하게 할지는 다음 문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원아, 내가 뒤에 서 있지 말라고 했지? 그럼 옆에 있을게. 마지막 폭발은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공난숙이 구실장에게 개인 전화를 걸어 내가 먼저 버텨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 파일로 수사팀에 전달된 겁니다. 파일의 출처는 불분명했는데요. 의외의 인물이 보냈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영채는 파일을 보내며 짧게 적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지만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하는 건 못하겠어요. 그 한 줄은 냉혹한 결정이자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공난숙은 그 사실을 몇 시간 뒤에서야 알았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음은 대개 결말의 방향을 바꾸죠. 다음 날 한혜라의 공개 자리에서 모든 눈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한혜라는 마이크를 잡고 첫 문장만 읽었습니다. 저는 한영순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오늘 한혜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한혜라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선 차정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원은 미리 연습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차정원이고요. 제 이름으로 제 가족을 고르겠습니다. 가족을 고른다는 말은 혈연과 사랑과 진실 중에서 무엇을 먼저 붙잡을지 선택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택의 목소리가 울리는 동안 수사관이 무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황 실장의 비공식 면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문은 열리기 시작했고 안과 밖의 공기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을 묻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와인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제는 대답이 거의 드러나 있었습니다.
잡힌 손도, 떨리는 손도 결국 한 사람의 손에서 이어졌다는 것. 공난숙의 손이었고 그 손을 가만히 붙잡아준 또 다른 손이 있었다는 것. 구실장의 손이었고 그 손을 건너뛰어 지시한 그림자의 손이 있었다는 것. 진태석의 그림자였는지 아니면 거대한 가문의 보존이라는 익명의 손이었는지 그 판단은 곧 법과 기록의 몫이 되겠지요. 확실한 건요. 이름을 지킨 사람들이 드디어 자리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차정원은 이름으로 섰고 한해라는 고백으로 섰고 진세훈은 선언으로 섰고 주하늘은 기록으로 섰고 조미향은 꾸준함으로 섰고 차기범은 늦은 용기로 섰습니다. 주영채는 모순 속에서라도 진실적으로 몸을 기울였고 황 실장은 스스로의 생존 본능을 진술로 바꿔놓았습니다. 공난숙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진태석은 말 대신 다음 수를 계산했는데요. 이번만큼은 계산이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숫자들이 사람의 이름을 이기지 못하는 밤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누가 용서하고 누가 사과하고 누가 책임질까요? 답은 아직 반쯤만 보입니다. 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거짓말은 오래도록 얇은 얼음 위를 걷게 만들고 진실은 한 번 밟으면 끊어지지 않는 바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모두가 흔들렸지만 바닥을 찾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그 바닥 위에서 첫걸음을 떼겠지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이름으로 싸우고 이름으로 화해하겠습니다.